15장 2절 선적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적분 이론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스칼라장의 선적분이고 두 번째는 벡타장의 선적분입니다. 스칼라장의 선적분과 벡타장의 선적분은 정의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을 이원화시켜서 각각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칼라장의 선적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칼라장의 선적분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R2 평면상에서 정의된 스칼라장과 R3 공간상에서 정의되는 스칼라장, 이와 같이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R2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스칼라장의 선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평면상에 놓이는 곡선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평면상에 이 어떤 곡선이 임의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곡선을 커브 약자를 써서 C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평면상에 놓이는 이 곡선 C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벡타 방정식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개방정식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 C가 평면상에 움직이는 어떤 경로를 나타낸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의 산을 내려다봤을 때 도로 위를 움직이는 자동차의 궤적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동차가 이 도로 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 곡선의 궤적을 독립변수를 t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보통 많은 공학적인 문제에서 다룰 때 t는 타임을 나타내는 걸로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화량으로서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의 산을 내려다봤을 때 도로 위를 움직이는 자동차의 궤적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GPS의 X좌표하고 Y좌표가 다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이 위치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X도 T로 표현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Y도 역시 T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X도 T로 Y도 T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T는 독립변수가 T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걸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수학적인 어떤 대상에서 T가 반드시 시간을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응용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시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그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 t에 대응되는 점의 좌표를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 범위까지였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t가 a일 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물체를 관찰한 시각이 a 시각부터 b 시각까지 관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 시간 간격 동안에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다음같이 이 물체의 위치를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체의 위치를 요 점에서 자,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 벡터를 역시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이걸로 하는 벡터를 이렇게 각각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지점에서의 위치 벡터를 R 그리고 T로 표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 시각에서의 물체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요거는 처음에 우리가 이 물체를 관찰하기 시작한 그 위치에서의 벡터의 위치니까, 즉 이것을 우리는 이 곡선의 시점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 t가 b일 때까지 관찰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 이것을 곡선의 종점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rt는 벡터로 표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평면 곡선 C를 벡터 RT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벡터의 표현 방법으로부터 IJ의 결합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IJ의 결합으로 표시할 때 제1성분은 X로, 제2성분은 Y로 표시하죠. 이때 X가 XT로, Y가 Y2로 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벡터 표현 방법을 이와 같이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RT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이 표현 방법은 곡선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고, 이 표현 방법은 곡선의 매개 방정식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T는 여기 보다시피 A에서부터 B까지를 움직입니다.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곡선 C를 따르는 C상에서 정의되는 어떤
함수 f의 이변수 함수 f의 선적분을 다음같이 약속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적분을 정의할 때 마치 앞에서 배웠던 단일적분에서 우리가 리만 정적분의 정의를 했었죠. 그 리만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선적분을 역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적분을 정의할 때 정역을 잘게 분할했었죠. 그리고 각각의 점에서 함수값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함수값하고 각각의 소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정적분 값을 계산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와 같이 계산하도록 하죠. 우리는 이 폐구간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등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산하기 좋게 등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간의 길이는 B-A이고요. 이것을 n등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n등분 하니까 이 간격은 일정하겠죠. 그래서 델타 t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하나의 간격은 델타 t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맨 왼쪽 점은 t0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t1, t2, t3 쭉 가서 맨 마지막 점은 tn번째 점이라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그러면 tk번째 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점은 tk-1번째 점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은 항상 등분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델타 t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각각의 시간 간격을 이렇게 잘게 분할했어요.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 이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했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요 등간격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5분 간격 또는 10분 간격 또는 1분 간격 이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자동차의 움직임을 표현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1일 때 자동차 위치는 여기 있고 t가 델타 t만큼이 더 증가된 즉 t equal t1 위치에 있을 때 여기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요 점의 위치는 편의상 P0 넣고요. T0에 대응되는 곡선상의 점을 P0, T1에 대응하는 곡선상의 점은 P1, T2에 대응하는 곡선상의 점은 P2 쭉 가서 맨 마지막에 TN에 대응하는 곡선상의 점을 PN이라 놓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TK에 대응하는 곡선상의 점이 있겠죠. 그럼 그것을 PK라 놓아볼까요? 그 다음에 TK-1에 대응하는 곡선상의 점을 PK-1로 놓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안에 K번째 소구간 안에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점 앞에서 많이 왔던 것처럼 이렇게 스타를 붙여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를 써서 표시한다면 이제 요 점의 위치도 우리는 이 TK 스타에 대응하는 벡터로 표시한다면 RTK 스타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점의 위치를 벡터 표현 방법을 밑에다 써놨으니까 그대로 표시한다면 XTK 스타 I 벡터 그리고 Y TK 스타 그리고 J 벡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요 곡선상에 놓이게 되는 점을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 X TK 스타 Y, TK 스타 이와 같이 됩니다. 위치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의 좌표를 성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그냥 제1성분이 XTK 스타, 제2성분이 YTK 스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요 한 점에서 정의되는 함수값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변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약속할 거예요. 이 XY는 평면상에 있는, 즉 정확하게 말하면 평면상에 놓이는 곡선 C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만든 이변수 함수값이에요. 그 이변수 함수값도 역시 이것을 우리가 Z는 equal fxy를 쓴다면 여기가 Z축이죠.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1대1 대응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요 점에 대하는 곡선상의 점이 어딘가 있겠죠. 이 곡선상의 점에 대한 함수값이 어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값, 이 한 점에서의 함수값은 요 점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x좌표 대신 이걸, y좌표 대신 이걸 대입하면은 f, x 그리고 t, k,
X 여기 보다시피 가로 열고 T, K 스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Y, T, K 스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한 점에서 함수값이에요. 자, 이제 이 함수값에다가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여기서 있는 요 호의 길이 있죠. 이 호의 길이. 자, 이 부분 호의 길이를 우리는 델타 S K번째 소구간에 대응하는 K번째 소구간에 대응하는 곡선의 길이라는 뜻에서 델타 SK라 놔보겠습니다. 호의 길이에요. 곡선의 길이에다가 함수값,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값에다가 이것을 전부 다 더할 거예요. 즉, 첫 번째 호의 길이에다가 함수값 곱하고 두 번째 호의 길이에다가 함수값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부분 곡선의 길이에다가 함수값을 곱한 걸 모두 다 더해버리겠습니다. 즉,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n번째 구간까지 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합에 대해서 극한을 취해볼 것입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낼 텐데요. 이 극한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다음같이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곡선 C상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 f의 선적분이라는 뜻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첨자 다 떼어내고 스타도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SK는 DS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오른쪽에 극한이 존재하면 이변수 함수 F의 곡선 C를 따르는 이변수 함수의 선적분은 이와 같이 기호 표기를 써서 약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C를 따르는 용어 자체는 C를 따르는 이변수 함수 fxy의 선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적분의 정의는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기호에 대한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요. 마치 우리가 단일 적분에서도 적분기호가 하나가 있는 단일 적분에서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의로부터 우리는 소문자 fx의 역도함수 대문자 fx를 구한 다음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을 빼서 계산했었죠. 그렇게 해서 셈을 좀 더 수월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선적분의 이 기호에 대한 약속을 토대로 해서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선적분은 하나의 기호에 불과해요. 얘를 직접 계산하려면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계산법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리미트 시그마를 활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x도 t로 표현하고 y도 t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치환적분 하듯이 여기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 방법이 있었죠. x는 t만의 함수이고요. y도 t만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매개변수 치환적분 하듯이 이 매개변수를 바꿔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인테그랄 x 대신에 우리는 xt를 대입할 것이고 y 대신에 yt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여기 ds라는 것은 뭐예요? 길이의 기본 요소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이미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서 이 ds가 x가 t로 표현되고 y도 t로 표현되어 있다면 ds는 길이의 기본 요소로서 루트 우리가 잘 알다시피 dx dt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dy dt의 전체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dt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치환, t로 전부 다 치환 적분하듯이 바꿔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제 fxy를 t로 표현했고 이제 ds도 t로 표현하니까 루트 여기는 dx d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dy dt의 제곱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t만의 함수잖아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시점은 a, 종점은 b고요. t는 보다시피 실수값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1대1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t의 시점은 a고 t의 종점이 b가 되니까 이 오른쪽의 적분은 직선을 따르는 적분이 됐죠.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리만 정적분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예요? 곡선을 따르는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이 곡선 C를 따르는 스칼라장 F의 선적분은 항상 오른쪽으로 즉 독립변수를 T로 바꿔서 표시한 직선상에서의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린 얘를 계산한 방법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스칼라장의 선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셈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스칼라장의 선적분을 약속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이렇게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의 정의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의 공식이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스칼라장의 선적분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t만의 함수로 독립변수 t를 이용해서 t만의 함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적분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선적분을 계산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경로 C를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 또는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경로 C를 어떻게 매개변수화 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선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자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이 함수의 우리가 보통 단일적분일 때는 뭐예요? 단일적분일 때 어떤 함수 fx가 양수라면 그 곡선 아랫부분과 이 직선 구간 AB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적분도 그와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의 자체가 리만 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요 스칼라장이라 불려지는 요 이변수 함수가 만약에 양수로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선적분이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다음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이 경로 C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되는 요 곡선 경로고요. 함수 fxy가 요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이 곡선 C에서 정의되는 그리고 양수예요. 이 함수가 fxy고 얘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마치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져 있는 어떤 이렇게 벽이라 할까요? 곡선 모양의 벽이 있을 때 또는 담이랄까요? 이 담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함수 fxy가 양수라면 이런 의미도 역시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선적분의 특별한 경우로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단일적분의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경로 C가 이렇게 평면상에 이렇게 임의의 곡선이 아니라 만약에 이 X축을 따르는 단순한 직선 경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단순한 직선 경로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RT는 X는 그냥 XT로 표시한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제로잖아요. 제로 그리고 J벡터예요. 그래서 이 X성분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Y가 제로예요. Y가 제로. 자, 그리고 X가 T만의 함수인데요. 미분하고 제곱의 루트 씌웠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요거를 제곱과 루트로 벗겨냈다고 본다면 그냥 편의상 극한 취하기 전에 델타의 개념으로 본다면 약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그냥 단순하게 dx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C상에서 f, x, y, ds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이제 y가 제로가 되니까 fx 제로가 될 것이고 ds의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ds는 원래 이것인데요. y가 제로니까 할 필요 없고요. 요것만 남잖아요. 루트 dx dt의 전체 제곱 dt가 됐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얘는 제곱과 루트로 벗겨내면 dx dt dt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건 미분이라는 기호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이건 dx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함수에다 dt를 곱했으니까 그냥 dx와 같아요. 그래서 ds가 자연스럽게 dx가 될 것이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만약에 a부터 b까지였다면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일변수 함수, 이건 y가 없으니까 x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보기에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y좌표가 제로였기 때문에 x만 남아있으니까 일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선적분의 특별한 경우가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고등학교 때와 저 앞부분 이 대학 교과정의 미분적분학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단일적분의 개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적분은 단일적분을 우리가 리만 정적분이라 불려지는 이 적분 이론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적분이론은 직선을 따르는 적분이었다면 이 적분이론을 곡선을 따르는 적분으로 확장시켜 놓은 것이 지금 배우고자 하는 선적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화체에서 곡선을 따르는 선적분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배웠던 리만 정적분의 개념을 훨씬 더 일반화시켜 놓은 개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곡선 C가 이렇게 단연상의 상반부를 나타내는 반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반원을 따르는 이 경계곡선이 요거예요. 그때 그 경계곡선 C상에서 정의되는 이 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정의를 약속했었으니까 이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선적분을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y 그리고 ds를 계산합니다. 자, 이걸 계산할 때 이게 반원이잖아요. 그래서 x는 반지름 1이 되는 원이거든요. r은 1이니까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일에 대한까지입니다. 0부터 파일에 대한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선적분은 인테럴 2 플러스 x의 제곱, 코사인 t의 제곱, 그리고 y는 사인 t예요. 자, 그리고 이제 ds를 계산해야 되죠. ds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제곱합니다.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그리고 제곱이고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제곱해서 dt예요. 그래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리고 제곱 그리고 dt입니다.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요 1이에요. 1의 루트 씌워봤자 1이죠. 그래서 남은 것은 요것만 남습니다. 바로 적분하도록 하죠. 2t가 될 것이고요.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졌을 때 적어도 어느 하나가 홀수 차수라면 치환 적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t의 3수 이렇게 돼요. 자, 요거 미분하면 3 내려서 3분의 1 지워지고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인데 합사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i 돼서 자연스럽게 이거의 역도함수 이거고 이거의 도함수는 이거예요. 자, 이제 부정적분을 구했으니까 0부터 파이까지를 다 계산합니다. 종점 대입하면 2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코사인제는 1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2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군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키기만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다음 같은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경로 C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구간만 매끄럽다라고 가정합시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한 첨점이 생기게 되는 전체 곡선으로 본다면 뾰족한 첨점이 생기게 되는 경우라면은 우리는 구간을 나눠서 각각 따로따로 생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어떤 곡선 C가 처음부터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1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2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3 구간이란다면 이렇게 구간별로 본다면 매끄럽게 생겼을 때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구간별로 매끄러운 곡선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이 전체 곡선을 C라 놨을 때 C상에서의 선적분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그냥 줄여서 F라 쓰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를 분할해서 C1 곡선상에서 그리고 C2 곡선상에서 그리고 C3 상에서 각각 따로따로 선적분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적분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더해서 극한치에도 값이 같습니다. 이 정의로부터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성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C가 조각적으로 매끄러운 곡선이란다면 C의 각각의 매끄러운 곡선 위에서 F의 선적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조각적으로 매끄러운 곡선과 관련되어 있는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0,0에서 1,1까지 포물선의 호와 1,1에서 1,2까지 수직선분의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전체 경로를 C라 놨을 때 그 C상에서 EX, DS를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살펴보면 어렵지 않죠? 포물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C1 곡선과 C2 곡선인데요.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나눠서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C1은 Y는 이퀄 X의 조업을 따라가고요. C2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직선 경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 경로는 X좌표가 1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Y는 1부터 2까지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는 X가 0과 1 사이로 움직인다라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경로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앞서 배웠던 우리가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로 C상에서의 선적분을 C1과 C2상에서의 선적분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려고 해요. 자, 인테그랄 C상에서 EX, 앞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적분이 EX였었거든요. EX, DS를 계산하는 문제는 C1상에서 EX, DX, 그리고 인테그랄 C2상에서 EX, DX를 계산하면 돼요. 여기까지도 됐죠? 자, 이제 우리는 C1의 이 C1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X를 그냥 독립변수 X를 그냥 T라 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Y는 X가 T로 되어 있으면 Y가 T에 접이 되죠. 따라서 이 C1을 벡터 형태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럼 X를 T라 놓는다면은 Y는 이과 X의 접이니까 Y는 T의 제곱 J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만약에 평면곡선이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X를 T라 놓으면 돼요. 그럼 Y는 Y 콜 FX 꼴일 때는 Y 부분이 FT의 꼴로 표시가 될 테니까요.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시켜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C1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키면 X를 T라 놨으니까 X가 0과 1 사이로 움직이면 T도 0과 1 사이로 움직여요. X를 T라 놨으니까 2T가 될 것이고 여기 DX가 아니라 DS인데 표현을 잘못했군요. 정정합니다. DS예요. 자, 이제 DS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X 성분, 이게 Y 성분이잖아요. 루트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요 미분하면 2T, 그리고 그거의 제곱 DT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거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2상에서 선적분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X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직선 경로를 따라가잖아요. 직선 경로를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C2상에서는 X가 무조건 1이거든요. 그러니까 X에 1을 대입하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DS는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직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X좌표는 고정되어 있지만 Y좌표가 1부터 2까지 가죠. 그러니까 얘는 1부터 2까지 DX는 자연스럽게 DY와 같죠.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여기다 썼다 지웠던 거 있었죠. 여기가 만약에 Y가 0이면 dx dt의 조건 루트를 벗겨내고 dx dt는 그냥 미분의 정의로부터 dx와 같다 했었죠. x가 만약에 1이면 1을 미분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dy dt의 제곱의 루트를 벗겨내고 옆에 dt가 곱해져 있으니까 dy만 남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x가 1이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한 것뿐이고요. y가 움직이는 값에 보면 1부터 2까지였었습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되겠군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t 루트 1 플러스 4t의 제곱 dt가 됐고요. 요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1을 1부터 2까지 하면 구간의 길이에요. 2에서 1 빼면 1이니까 요것만 남는군요. 자, 그래서 요걸 적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루트 안에는 2차식이고 루트 바깥에가 1차식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환 적분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 적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전체를 다른 문자 U라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 플러스 4t의 제곱을 U라 놓고 양변을 제곱할까요? 1 플러스 4t의 제곱은 이퀄 U의 제곱이 같이 됐고 양변을 미분합니다. 8t dt는 2U du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인테그랄 루트 전체를 이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ET DT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ET DT는 자,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을 여기서 4로 나눕시다. 4로 나누면 여기가 나오죠. 4로 나누면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남죠. 그래서 ET DT가 2분의 1 U DU가 됐습니다. 2분의 1 U DU가 됐고요. t가 0일 때 대항한 t가 0이면 대항한 유효값이 1이고 t가 1일 때 대항한 유효값은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2가 있었고요. 자, 2분의 3, 그리고 3분의 u의 3승이 되고 구간 1부터 루트 5 플러스 2까지입니다. 3분의 상수니까 내보내면 6분의 1 루트를 3번 곱하면 5 루트 5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와 같이 됩니다. 뭐 이거 통분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곡선 자체가 하나의 매개방정식 형태로 표시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면 각각을 분할해서 선적분해서 모두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 쉬운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리적 응용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선적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응용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세워져 있는 어떤 수직 벽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물리적인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밀도함수라는 것을 약속하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앞서 우리가 평면상에 놓이게 되는 어떤 가느다란 어떤 철사 같은 곡선이 하나, 철사줄 같은 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독립변수를 t라 놨을 때 t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있을 때요. 이제 곡선에 이 곡선 커브 c가 이렇게 돼 있고, 자, t를 잘게 분할했을 때 덩달아서 곡선도 이렇게 분할되겠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의 k번째 소구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소구간의 길이는 델타 s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요 안에서 한 표본점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 있었다라 보고요. 그 표본점을 우리는 x, 자,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로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평면에 있으니까 첨자를 2개 써볼게요. 그 다음에 표본점이니까 편의상 스타를 붙여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k번째 소구간 안에 있는 곡선의 일부분에 있는 한 표본점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를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 함수를 우리가 rho라 표시를 해볼 것이고요. rho xi 스타 yj 스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밀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요 한 점에서 주어지는 선밀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요 부분 호의 길이의 질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분 이 곡선의 질량을 델타 매스 약자를 써서 m이라 쓸 거고 k번째 소구간의 질량이라서 델타 mk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대략적으로 다음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선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곡선의 길이를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질량은 이 곡선의 선밀도는요, 길이분의 질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밀도 곱하기 곡선의 길이에요. 그거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여기가 sk번째 소구간이라서 델타 sk라 놔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부분에 k번째 소구간의 이 철사줄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이 철사줄에 또는 이 곡선의 질량을 계산해 보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모두를 다 더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모두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델타 mk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시그마 여기는 rho xi의 스타 yj의 스타 그리고 델타 sk와 같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질량들의 총합을 계산했더니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자,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리미트를 붙여서 정교하게 하려고 해요. 처음에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는 근사값이었는데 리미트를 붙이면 정교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오른쪽에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 극한값을 우리는 다음같이 표시할 것이고요. 이 좌변은 뭘까요? K번째 소관의 질량들의 총합이니까 전체의 질량인데요. 질량은 상수니까 극한을 취해봤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매스 약자를 써서 그냥 M이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미트 시그마는 잘 알다시피 인테그랄 사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요. 노란색 경로 C상에서의 적분이니까 C, 그리고 밀도 함수를 넣겠습니다. 첨자는 시그마 때문에 붙였는데 시그마를 안 쓰니까 첨자 떼어낼 것이고, 리미트를 붙였으니까 표본점은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할 수 있어서 역시 위첨자 스타도 떼어내겠습니다. 델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D라 쓸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질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또 우리가 평면 영역의 질량을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곡선상에서의 질량입니다. 곡선의 질량이에요. 자, 곡선상에서 각각의 점에서 정의되는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밀도 함수를 곡선을 따라서 전체를 적분해 버리면은 그것이 곡선 C의 질량이 나옵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질량을 정의했었으니까 그럼 앞에서 이중적분해서 했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러면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질량이 구해졌는데요. 그러면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죠. 질량 중심의 좌표 X바, Y바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X바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질량이에요. 인터널 C상에서 로우 XY DS 하고요. 그 다음에 X바를 계산할 땐 여기다가 X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Y바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Y바를 계산하는 것도 똑같아요. 전체 질량분의 여기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Y바를 계산할 때 Y 로우 XY DS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곡선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곡선이 휘어져 있을 때 휘어진 곡선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려면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때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밀도 함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밀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곡선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와 또한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 3번 같이 볼까요? 철사줄이 반원, 상반원의 형태를 갖고 꼭대기 가까이 가는 것보다 바닥 가까이 가는 게 철사줄이 더 두꺼워져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형 밀도가 그 y=1에 이르는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해놨어요. 철사줄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뜻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가 질량 중심은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다시피 이 철사줄이 상반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y=1에서부터 y=1이 이거였죠. y=1이 이거고요. 여기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거리에 비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위치가 여기에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x, y가 여기쯤에 있었다면 이 하얀색 수평선이 y=1이거든요. 이 거리에 비례합니다라는 얘기니까 이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x, y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인데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요 길이는 당연히 전체 이거 1이거든요. 1에서 요 길이가 y니까 1에서 y 빼니까 1-y죠. 자, 이 철사줄의 위치마다 이렇게 그 위치하고 선형 밀도는 y=1이라고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밀도 함수를 로라 표시한다면은 밀도 함수를 로 xy라 표시한다면은 1-y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비례 상수를 그냥 k라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밀도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질량을 찾아야 되죠? 자, 우선 첫 번째 질량 M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량 중심의 좌표가 요 가운데에 있는 그림선을 보면 가운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밀도 함수가 보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밀도 함수가 x좌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x값에 무관하고요. y값에만 영향을 줍니다. 위아래만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 곡선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는 x가 없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플러스 x를 대입하나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역시 밀도함수도 좌우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바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x바를 계산할 때 이 밀도함수가 좌우 대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경로 C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경로 C가 좌우 대칭이 되는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로는 y만 있지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 값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x가 들어가 있는데 c가 좌우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얘는 우함수라면 얘는 기함수잖아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 기함수를 좌우 대칭권에서 적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 0이 되니까 x바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바는 계산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요 분모를 나타내는 이 질량과 그리고 질량 중심을 구할 때 여기 y바만 구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질량과 y바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질량 구합니다. C상에서 밀도함수를 선적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인테그랄 로는 k 그리고 1-y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s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 s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번 더 써놓고 갈까요? 자, 이제 밀도함수 이렇게 바꿨는데요. 자,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한다면 x는 이퀄 코사인 t가 됐어요. 반지름 1이 되는 원이에요. y는 이퀄 사인 t가 됐고요.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0부터 파일에 대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반원을 매개변수로 표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표시를 해보니까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파일에 대한, 그리고 k 비례상수고요. 1-y 대신에 sin t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ds를 계산하는데요. 이거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 했었죠. 그래서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하면 요 안에가 루트 안에가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dt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여기서 k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내고 1-sin t를 적분합니다. 1을 적분하니까 t가 될 것이고, sin t를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sin t죠. 그러니까 플러스 코사인 t 같이 됐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예요. 종점 대입하면은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시점 대입한 거 빼야 되죠. 코사인 제로가 1이에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파이 마이너스를 말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같이 됐습니다. 질량은 k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여기 분모는 구해줬으니까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C상에서 y 밀도함수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까요? 인테그랄 y 대신에 sin t를 대입합니다. sin t를 대입하고 밀도함수는 매개변수로 다 바꾼 것이 k1-sin t예요. k는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1-sin t가 됐고, 그 다음에 ds는 아까 계산해 본 결과 루트 안에가 1이 나왔으니까 dt가 된다고 했었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파일에 대한까지입니다. 자, 이제 사인을 적분하죠. 자, 이제 요거 사인을 적분하는데 한 번 더 전개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sin t가 되고 마이너스 sin t의 제곱, 삼각함수 사인의 제곱, 코사인 제곱, 하이퍼볼 사인 제곱, 하이퍼볼 코사인의 제곱 바로 적분할 수 없다라고 이랬었죠. 사인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200으로 바꿉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로 바꿔야 되죠. 자, 이제 얘네들 각각을 다 적분해 보겠습니다. 사인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t를 적분하면은 여기는 sin 2t 앞에 4분의 1이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면 sin 미분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sin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합산하면서 안에 것도 미분하면 2하고 4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0부터 파이를 계산하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고요. 사인 정수의 파이는 제로예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한 것도 빼야 되겠죠. 0을 대입하면 코사인 제로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0이고 다 뒤에는 다 0이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 정돈해 보니까 K가 있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분자 부분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Y바를 구하는 이 공식에다 대입하도록 하죠. 그래서 X바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0이고요. Y바를 계산한 것은 질량이 계산됐더니 K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분자 부분은 K 그리고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K 약분되고요. 적당한 비례상수니까 항상 양수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파이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파이가 됐어요. 분모의 분모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정돈하니까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군요. 따라서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셔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X바와 Y바를 구해보니까 자, 이 철사줄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X바가 0이고 Y바는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파이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볼까요? 우리가 보통 평면 영역의 질량 중심이나 무게 중심은 그 내부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휘어진 곡선의 질량 중심도 안에 있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질량 중심, 곡선의 휘어진 이 아치형 모양이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계하는데 교량 위에다 아치형 모양의 어떤 쇠를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때 그 아치형 모양의 쇠의 질량 중심은 이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 와이어를 넣으려고 한다면 여기 지지대를 놓고 이렇게 와이어를 넣는다든가 뭐 건축공학자들이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하겠죠. 그런 거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이 곡선 위에 있지는 않아요. 반듯하게 펴져 있는 직선이라면 질량 중심이 그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휘어져 있으면 휘어진 안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철사줄 같이 휘어져 있는 곡선의 질량과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선적분을 다루는데 좀 특별한 형태의 선적분을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DS를 다뤄왔었고요. 그것을 매개 변수화 시킬 때 이렇게 DT로 다 바뀌어졌었는데 만약에 DS가 아니라 X축을 따르는 선적분, Y축을 따르는 선적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DS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DS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dx 매개변수로 바꿔본다면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이와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y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 ds는 y가 제로니까 0을 미분해봤자 0이죠. 남는 것은 dx dt의 전체 제곱 dt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쓰면 이 제곱과 루트로 벗겨내면 dx d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t죠. 이거 우리가 미분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디퍼런셜이 됩니다. x에 대한 미분이 돼요. 따라서 ds는 dx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x가 0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결과만 쓰겠습니다. x가 0이니까 얘 뒤만 남아서 이제 dy dt dt는 자연스럽게 y의 디퍼런셜이 돼서 dy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ds의 특수한 경우가 각각 dx, dy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적분의 특수한 형태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ds가 아니라 dx, dy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꼴의 선적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ds가 아니라 dx예요. 자, 이런 꼴은 자연스럽게 매개변수화시켜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매개변수화시켜서 계산할 때 우리는 다음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ds가 아니라 dx로 되어 있으니까 x만 남아 있잖아요. x를 t로 표시하면 됩니다. 물론 y도 여기 아예 이제 얘는 이 ds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함수가 그대로 y가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매개변수화 시켜서 계산한다면 x는 t로 y도 t로 다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이 dx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dx는 좌변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dx dt dt로 쓸 수 있습니다. t가 취할 값이 a부터 b까지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인테그랄 C상에서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ds가 아니라 dy로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마찬가지예요. 얘도 인테그랄 fx를 t로 표현하고 y를 t로 다 표현을 한 다음에 dy를 또 바꿔요. dy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dy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전히 t가 취할 수 있는 값이 a부터 b라면 여기 이제 t가 a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좌변에 이런 dx, dy를 오른쪽에 전부 다 이렇게 dt로 바꿔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적분을 자주 보게 돼요. 특히 뒤에 가서 백타장의 선적분이나 또는 그림 정리 단원에서 많이 보게 되는 기호 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f라는 함수 말고 이제 편의상 p라고 써볼게요. pxy dx 그리고 인테그랄 c상에서 여기는 이제 q라 써볼게요. pq도 그냥 하나의 이변수 함수라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dx dy 지금 배웠던 dx dy가 요렇게 나타날 때가 있고요. 같은 경로 C라 했을 때 두 개를 더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기호 표기의 약소로서 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정의예요. 근데 처음 보면 이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경로가 같으면은요. 적분교를 한 번만 써서 표시하기로 약소를 합니다. 요 두 개 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단일 적분에서는 전혀 이런 경우를 살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적분을 다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dx에 관한 적분도 dy에 관한 적분도 다루게 되는데요. 앞쪽은 이렇게 x에 관한 적분, 뒤는 y에 관한 적분이었는데 경로가 같을 때는 적분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인테그랄 p dx 더하기 q dy 걸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적분 기호 표기 방법이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다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곡선을 표시하는 곡선을 벡터 방정식 표현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벡터 단원에서 시작점이 R0이고 종점이 R1이 되는 선분의 벡터 방정식은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라는 얘기인데요. 평면상에서 자, 여기가 만약에 R0가 되고요. 이쪽이 만약에 R1 벡터였다고 가정해 봐요. 그랬을 때 요 점에서 여기로 가는 선분만 표시하는 거예요. 선분. 이 선분을 표시할 때 얘를 표시하는 것이 RT로 되어 있고요. 얘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거 유도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1-t 그리고 R0 1-t R0가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 R1 벡터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 위에다 쓰겠습니다.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이에요. 1-t R0 플러스 t R1 벡터.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는 시작점은 이거고요. 종점은 이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벡터의 선분을 벡터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주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예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분을 벡터로 표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y제곱 dx 더하기 x dy 보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y 여기 p dx 더하기 q dy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적분을 계산하세요라는 얘기고요. C1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선분이고 C2는 이 점에서 이 점인데 잘 보세요. 시점은 같고 종점도 같죠. 하지만 A 경로는 직선이고 B 경로는 포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와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 경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인테그랄 C상에서 y제곱 dx 플러스 x dy를 계산합니다. 우선 C1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C1은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계산했던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선분을 벡터로 표시하는 방법은 1-t 그리고 R0예요. R0가 시작점이에요. 이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성분은 종점의 좌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종점의 좌표가 바로 시작점의 종점의 좌표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고 t, 그리고 여기가 r1이죠. r1은 이제 시작점, 도착점이잖아요. 종점의 성분을 여기다 쓰면 돼요. 0,2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들을 다 전개를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스칼라벨을 다 합니다. 스칼라벨을 하니까 벡터의 스칼라벨을 다 해서 더해버리면 되죠. 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쳐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5에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t, 그리고 플러스 0 곱하기 t 해봤자 0이죠. 그 다음에 2t예요. 벡터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5t 0을 더해봤자고요. 컴마 마이너스 3 플러스 3t 플러스 2t니까 5t가 됐어요.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3t인데 여기 2t가 있어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rt의 성분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t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5t가 됐습니다. 얘가 x 성분이고요. 얘가 y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이제 물론 t는 0과 1 사이를 움직입니다. 이건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다 대입합니다. y의 제곱이죠. 이게 y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5t의 전체의 제곱이고 dx죠. dx는 잘 알다시피 dx, dt, dt예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5만 남죠. 5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x 대신 얘를 대입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5t 그리고 dy죠. dy는 dy, dt, dt예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또 역시 5가 나오고 dt가 됐습니다. 이거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dt, dt가 공통항이고요. 5도 공통항이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5 바깥으로 나오고 0부터 1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기 좋게 다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 25, 25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3, 6, 마이너스 5, 6, 30, 마이너스 30t가 되고 플러스 9가 있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5는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5t를 먼저 씁시다. 5t 마이너스 5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다항식에 관한 적분일 뿐이에요. 0부터 1까지가 됐고요. 25t의 제곱 마이너스 25t가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4 그리고 dt가 됐네요. 자, 이제 5. 자, 얘를 적분합니다. 3분의 25t의 3승 마이너스 자, 여기다 1을 더해서 역술치하니까 2분의 25t의 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예요. 5 3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25 플러스 4 이와 같이 됐습니다. 6으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따로 계산한 다음에 써볼까요? 6분의 앞에 5가 있습니다. 여기는 2를 곱하니까 50 여기는 3을 곱하니까는 2, 3은 6, 3은 15, 75 그 다음에 플러스 4, 6, 24 이와 같이 됐죠. 74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C1 경로 직선을 따라서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포물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4-y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C1 경로상에서 적분한 것이 이거였다면요. 이번에는 C2 경로상에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럴 C2 상에서 y의 제곱 dx 플러스 x dy인데요. 자, 우리는 앞에 문제에선 독립변수 t를 이용해서 다 바꿔서 표시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y를 t로 놓고 이게 양함수가 아니라 역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x를 t로 놓는 게 아니라 y를 t로 놓고 그럼 x는 4-t의 제곱이라 표시하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y가 취할 값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y를 t로 놓은 거거든요. y를 그냥 t로 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x는 자연스럽게 4-y 제곱이니까 4-t의 제곱이 되고 y가 t 좌표니까 y가 취할 값이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2로 가니까 t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죠. y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그리고 dx죠. dx, dt, dt를 해야 되니까 이거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2t dt가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x 대신에 4 마이너스 t의 제곱, dy 대신에 dy는 dt와 같습니다. 그리고 t가 취할 값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요 다항함수의 적분이고요.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t를 묶어냅니다. 인테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의 3승, 마이너스 2t의 3승이고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 플러스 4가 있고 그 다음에 dt예요. 자, 여기다 1을 대해서 역술치하니까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3승 플러스 4t예요. 자, 2의 4승이 있죠. 2는 4, 4, 4, 16인데 16을 1로 나눴으니까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8, 그리고 플러스 2, 4, 8이 됐어요. 이거 지워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 빼야 돼요. 마이너스 3의 4승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자, 이제 이걸 대입하는 거 빼는 거고요. 원래 마이너스 있습니다. 3의 4승이에요. 3, 3, 9, 9, 81 이와 같이 됐네요. 마이너스 홀수번인데 마이너스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고요. 3이 3개 있는데 하나 지워져서 3, 3, 9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4, 12 이와 같이 됐네요. 그래서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일단 마이너스 3분의 8이 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91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3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서 뭐 통분하도록 하죠. 얘도 6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6으로 통분하면 분모인지다 1을 곱하니까 2, 8이 16 플러스 여기는 3을 곱하면 되니까 91에 3을 곱합니다. 3, 3, 9, 27, 273. 그 다음에 3, 6, 18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6분의 2가 되는군요. 275가 됐습니다. 아, 여기 내려오면서 잘못 써놨군요. 어쩐지 좀 여기가 81인데 이거 91로 써놨군요. 정정합니다. 여기가 81이었었군요.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81에다가 3을 곱하니까 24, 243이었군요. 243입니다. 243이고요. 내려오면서 잘못 써놨군요. 2가 됐고요. 그러면 245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씁시다. 요거는 약분하면 40과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6분의 245가 나왔습니다. 이거 수정 아까 내려오면서 잘못 써가지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적분은 양 끝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저 뒤에 가서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배우게 되면은 경로의 독립이고 양 끝점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뤘던 것은 경로가 달라질 때마다 적분값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R2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선적분을 공부를 했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시간에 공간상에서 정의되는 선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벡터장의 선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